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이 윤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를 배당하며 본격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동시에 진행될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에 관심이 모이는데요.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두 번째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여야가 이번에도 합의가 안 됐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 현재 비상계엄 수사가 상당히 진전됐고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태에서 별도의 특검도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이 1차적으로 제2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이게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안을 가져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국민의힘이 대안적인 특검을 발의를 했지만 이 민주당에서 또 단독으로 특검 법안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안 됐다라고 되돌려보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 위헌적인 요소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선 독소 조항이 제거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군사 공무상의 비밀까지 모두 다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무제한적인 별건 수사를 허용하고 이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공표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국가 기밀들이 대외적으로 유출될 우려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권한대행이 또 지적을 한 것이고요. 또한 지금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기소가 됐다라는 것은 수사는 사실상 종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사를 위해서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익이 없다라는 지점이고요. 또한 이 민생 측면에서 봤을 때도 특검이라는 것이 공짜가 아닙니다.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이 검경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민생 수사를 하고 있는 이 검찰들까지 이미 수사가 완료된 이 사건에 배당을 해서 예. 또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낭비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하급 장교라도 수사하다 보면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은 좀 대단히 적절하지가 않다. 이것은 예. 민생을 우선시해야 한다라는 당의 입장과 자기 모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사를 이제 이 실기한 이런 사안들을 띄우기보다는 좀 민생에 집중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 이유가 그 국민의힘이 특검법 반대하는 이유와 비슷한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이런 독소 조항에 대한 이런 부분과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수사의 실효성이 없다라는 부분을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까지 또다시 시사를 하면서 또 이게 권한대행을 겁박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이 국가적인 어떤 위기 상황을 부추길 수가 있다. 예.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의 탄핵까지 직접 언급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번에 결정을 판단하세요? 일단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이번 일반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신 거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 강조했잖아요. 네. 이것은 모순인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저희 민주당이 상설특검,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된 상설특검을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200표 이상이 나와서 통과가 됐어요. 이것은 여야가 합의됐다는 걸 의미한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여야가 합의됐다는 의미를 가진 상설특검에 대해서 국회에다 특검 추천을 안 하셨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여야 합의가 됐는데? 그리고 이때 만약에 상설특검이 발의가 됐다면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한다, 뭐 불법 체포한다 이런 불상사가 없어서 체포라든가 뭐 구금이라든가 구속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갈등도 없을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책임이 먼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지적해왔던 독소 조항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핑계입니다. 네. 왜 핑계냐?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합의 사항은 누가 특검을 추천하느냐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특검이 되면은요 인지 수사라든지 뭐 별건 수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지엽적인 문제들은 내가 특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결국에는 대법원장 추천을 받아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국민의힘과 최상목 권한대행의 핑계에 불과하다고 보고 예. 또 이 공소유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소유지만큼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예. 하지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일어난다면 이 경찰과 검찰 같은 이 수사기관들은 사실 정치적 상황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지지율이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형사소추 기간이 한 2년 정도는 최소한 지나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특검이 공소유지하는 게 맞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이런 거부권을 행사하셔서 저희 민주당으로는 매우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맞습니다. 이제 아까 그 뭐 합의적으로 통과된 그런 뭐 상설특검에 대해서 왜 추천을 안 하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예. 이탈표를 통해서 통과된 것을 여야가 합의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합의가 됐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상설특검과 이 내란특검은 또 완전히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번 그 내란특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계엄특검으로 또 이제 저희 국민의힘의 104인 명의로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한 이 4명이 명의를 또 주지 않은 것들도 이제 이분들은 특검 자체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참을 안 하신 거기 때문에 사실상 108인 모두가 전원이 거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명백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공소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소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저희가 국민의힘 측에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의 사건을 재이첩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이 송부를 받아서 기소를 하는 것이 이 법 수사적으로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독려를 하면서 독려를 넘어서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하면서 공수처가 대단히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고요. 불법적인 사안들도 많았고 그 지점에 대해서 체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거의 수사를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실효적이지 못한 체포였고 또한 구속영장 연장 자체도 중앙지법에서 불허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은 제대로 된 이 대면 수사 한 번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소장을 만들어서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공소유지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이것을 저희 국민의힘이 특검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애초에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집행 능력도 없으면서 예. 무리하게 수사를 한 것이 원초적인 전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추동한 책임은 민주당한테 있다. 저희 국민의힘은 분명히 단호하게 반대를 했었다라는 점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재명 대표 관련돼 가지고 검찰의 수사를 국민의힘이 지휘했다고 하면은 인정하실 거예요? 인정 안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말씀 주셨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갈등이 있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디 가서 물어봅니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면 이건 따라야 돼요. 이것은 보수 정치의 핵심 가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치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에다 판결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체포적부심 중앙지법에 했잖아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는 받아들여야죠. 그걸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서부지법의 폭동 사태, 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당사에서 합의 처리된 그 어떤 법안이라든가 그런 게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정책적인 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적인 요소가 들어간 것은 합의하기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에서 만약에 갈등 이게 계속되고 협의가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냅니까? 다수결의 원칙 아닙니까? 그거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다 배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원내 7개 정당이 지금 내란 특검에 대해서 하자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만 안 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이 몇 표입니까? 108표잖아요. 다 해봤자. 그러면 300표 중에 과반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인정을 해야죠. 그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자면 뭐 우리가 사회주의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셔서 국회에서 재표결, 이제 200표가 넘느냐 안 넘느냐가 중요한 건데 예. 지켜볼 일입니다. 제가 조금만 네네. 반론을 드리자면 예. 그 다수결의 원칙을 말씀하시면서 마치 151명만 찬성을 하면 모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대단히 좀 법률에 대한 오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과반이 달성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행정부 수장이 재요구를 할 경우에는 다시 여야가 합의를 해서 200석의 이 정족수를 채워야만 법안이 통과가 되는 것이 우리 법률상의 이 의결 정족수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법률상으로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뭐 저희가 검찰을 지휘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아주 밑도 끝도 없이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 측에서 공조본과 내통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공수처장 오동 공처장을 불러다가 장갑차를 동원해라, 총알을 맞을 각오로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 마약 수사를 하는 형사 인력까지 1000여 명이 동원돼가지고 무리한 집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민주당 측에 대해서 이 수사기관에 과도하게 개입을 했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저희 행정부 수장으로서 저희가 집권 여당이 검찰을 지휘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려면 그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대통령 탄핵 속주 관련해가지고 200표 넘었잖아요. 그러면 그거 인정해야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을
이렇게 반대하는 것처럼 그런 제스처를 보이죠. 여러 명의 의원들이 지금 관저 쫓아가가지고 대통령 시키자, 탄핵은 잘못됐다. 그런데 왜 지도부 제대로 그 선을 긋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차적으로 말하는 게 200표 방금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설특검 200표 넘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세요? 이탈표라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저희가 탄핵에 이제 와서 그렇다고 통과됐다고 해서 찬성을 하고 말고는 정치적인 판단인 것이고 법률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법 절차가 진행되는 것 자체는 저희가 번복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차는 절차대로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재표결 제2결이 국회에 들어가면 이탈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1차적으로도 이탈표가 발생했던 이유가 이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 시점이었고요. 또한 이게 국민의힘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민주당의 내란 특검이라도 찬성해야 한다라는 극히 소수의 저희 의원들이 있었던 건데요. 예. 지금 시점상으로도 이미 수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번에 2차 내란 특검에서도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의원마저도 예. 더 이상의 실익이 없다. 이번에 반대표를 행사하겠다라고 이 의지를 시사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또한 저희가 저희 당의 대안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위헌 소지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특검에 찬성을 할 의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정파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군사 공무상의 기밀을 압수수색을 해서 무제한 공표를 하겠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저희 정당을 넘어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외교적인 문제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정말 자중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국민의힘의 이런 반대 의지로는 정말 한 표도 안 넣을 수 있겠는데요, 이탈표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예. 이탈표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세요. 어떤 당원들의 그리고 중도층 국민들의 아주 열화 같은 지지를 받아가지고 당선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좀 척치는 듯한 당론과 조금 반대되는 듯한 그리고 계엄 해제에 찬성해버리니까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김상욱 의원도 어떻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 너무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본인도 이번에 구정 연휴에 지역구 내려가니까 잘했다고 하는 이 민심이 더 컸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원내대표가 가가지고 좀 탈당하라고 하고 또 웃으면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장난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위기에서 누가 지금 이탈표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인지수사 자꾸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도둑이 가게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어요. 그런데 이 도둑질 하러 가는 도중에 오토바이도 훔쳐 타고 간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오토바이 훔쳐 타고 간 거는 이거 수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것도 다 수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의 BBK 수사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검들 다 인지수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특검을 믿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갈 수밖에 네네. 없는데 무슨 저희가 한동훈 대표를 쫓아냈다, 김상욱 의원을 왕따시켰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당에서 김상욱이나 김혜지 의원 같은 분들이 지금도 자기 의견을 내고 지금도 이탈표 던질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당이 굉장히 자유주의적으로 이 의원 개개인의 판단을 존중을 하는 건데 다만 당론으로 결정된 것들을 수차례나 거듭 반대를 하시니 거기에 대해서 원내대표는 또 당의 이탈표를 방지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거면 탈당을 고려해봐라. 이건 사실 방점은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에 있는 것이거든요. 예. 반면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사실 비명 행사 거의 하위 10%라고 아예 경선 기회조차 박탈을 해버리고 의원 배지를 달 기회조차 다 박탈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상 거의 친명 거수기들만 지금 국회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예 이견 자체를 용인하지 않는 정당이기 때문에 저희 당의 이 다양성을 비판하는 것은 좀 내로남불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도 김경수 전 지사와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표 체제, 일극 체제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냈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사실상 집단 린치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이 자성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 민주당이 그러면 자성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유명했던 말 있잖아요. 옥새 들고 나르샤.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일 아니에요? 이 정당사를 다 지켜보잖아요. 그러면 예. 항상 주류와 비주류가 이 총선 경선 때는 다 부침이 있었다. 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멀리 가니까 정답은 최근 것만 이렇게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긴 설 연휴를 보내고 왔는데요.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누셨을 것 같습니다. 여야가 밥상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만큼 이 민심에 대한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이 보고 들은 설 민심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사실 지금 어느 때보다 거의 준선거 국면이라고 할 정도로 무당층도 거의 없고 정치적인 과열 상태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집도 그렇고 대부분의 어떤 이 명절 밥상에서
통해서 정치적인 화두가 올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정치라는 것이 국민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오히려 국민들이 갈등하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 저 역시 정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예. 책임 의식을 느끼는 바가 있고요. 또한 저는 그렇기 때문에라도 저희가 해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내란 사태라고 계속 지칭을 하시면서 마치 이게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는 것이 맞다라고 능사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이 내란의 지속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불안감과 공포감을 자극하는 것 또한 전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번에 명절에서도 박지원 의원 같은 분들이 김 여사도 조만간 그곳으로 갈 것이다 예. 라는 식으로 사실 거의 극언을 하신다든지, 민주당의 또 신정은 의원 뭐라 그랬냐면 드디어 발 뻗고 자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를 안주거리 삼아서 명절을 잘 보내시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도 민주당이 품어야 될 우리 국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국민들의 상처를 어르고 달래야 될 정치권이 이렇게 조금 더 상처를 후벼 파고 들쑤시고 분열을 시킬 수 있나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희가 그 정치권의 반응 말고 민심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민심은 많이 못 들으셨나요? 민심이 사실 상당히 과열돼 있고 분열돼 있는 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네. 민심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다 섞여서 그렇습니다. 또 예. 분노로 표출됐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랄 것이 없이 각자의 의견이 지금 첨예하게 쟁점화돼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무당층이 없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다 책임을 통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부추기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윤 대통령이 또 연휴 기간에 구속 기소되면서 좀 요동쳤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통 TV에 나서 이렇게 정치 평론도 많이 하고 당 부대변인 맡고 있으니까 과거에는 저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네. 근데 요즘은 전 국민의 정치 평론가 네. 그리고 전 국민의 법률가가 되셔가지고 오히려 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르침을 많이 받고 왔는데 보통 질문을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왜 비상계엄했다고 생각하냐 물어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탄핵 되냐 안 되냐? 세 번째, 그런데 이상하게 왜 여권에서는 대선 후보 1위가 뭐 근소한 차이는 있지만 오차 범위 내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냐? 그리고 왜 우리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더블 스코어로 앞서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더블 스코어로 앞서지 못하냐? 이런 아픈 말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민심은 결국에는 어쨌든 하나로 모아지더라고요. 빨리 이 정치적 공백을 없애고 어쨌든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에게는 우리가 야당임에도 불구하지만 국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여당의 역할을 좀 원하는 것 같다. 그래서 외교라든지 민생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여당하고 좀 합의를 좀 해가지고 우리 이제 이 정쟁과 관련된 건 좀 수습을 하고 이 정치가 아닌 좀 경제에 신경 써달라. 저는 그런 민심을 많이 청취했습니다. 명절 때 분명히 길 가시다가 두 분은 반대 진영의 정말 날카로운 소리도 들으셨을 텐데 그 말씀은 뺐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문제 여야 뭐 막론하고 지금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반도체 특별법 같은 법안 처리에 힘을 모으자 이렇게 말을 했고 이재명 대표는 추경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민생 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하겠다면 민생 지원금 포기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재명 대표가 밝혔어요. 예. 예, 그러면 어느 정도 민생이라는 그 하나의 지점을 향해서 같이 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도 굉장히 트러블이 많은 건가요?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예. 사실 이게 정치가 과열된 상태에서도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될 이런 민생 과업들은 수행을 해야 됩니다. 사실 2020년에도 반도체 대란이 세계적으로 있었거든요. 이때도 사실 언론이나 저희 정치인들이 반도체 팹리스와 파운드리 공정을 조속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정말 절박하게 호소를 했는데 예. 문재인 정권이 이런 것들을 조금 좌시하고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만의 시장을 대부분 빼앗긴 이런 상태가 돼서 불리한 출발선을 지금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 또한 중국의 이런 딥시크 같은 이런 신기술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저희 어떤 그 논리와 기반을 갖춰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방향을 잃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해야 되지만 자신이 원래 주장하던 25만 원을 배포하는 방식은 아니고 아무튼 추경을 하자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추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써야 할지가 중요한 것이 저희가 기계적으로 추경을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단순하게 하자라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가 중요한 건데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히니까 이 기본사회 구상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면서 약간 흥묘백묘론이라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주창하던 민간주도 성장, 뭐 한미동맹 강화 이제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대체 이럴 거면은 3년 동안 왜 이 정권을 발목 잡기를 했느냐. 그렇게 이 정권의 그런 국정 과제나 방향성이 채용할 정도로 좋다라고 판단했다면 왜 이재명 대표는 29명이나 이 국무위원 비롯한 검찰들을 탄핵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무자비한 발목 잡기를 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점이거든요. 예. 또한 민주당 안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이거는 뭐 거의 국민의힘의 기득권 정책에 편승한다는 식의 또 비판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좀 실용주의를 가장해서 좀 방향성을 잃고 좀 색채를 잃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조바심의 발로인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혹평을 해주셨네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 포기할 수 있다. 더 좋은 어떤 정책이 있으면 우리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방향을 잃었다고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해야지 뭐 추경을 협조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추경 편성은요 정부 여당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당에서 편성을 해서 국회에 가져오면 국회는 이게 잘 된 것은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이것을 좀 깎는 것이고 또 깎인 만큼 또 다른 것에 올려주는 것이고 이렇게 합의를 하는 건데 예. 왜 자꾸 민주당에게 이렇게 여당의 역할을 계속해서 부담을 주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당의 역할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렇습니다. 지역화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사실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니까 이게 좌초될 위기인데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정말 지금 적재적소에 추경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저희는 과감하게 포기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정부에서 어쨌든 650 정도의 예산이 짜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한 70% 정도, 약 400조 정도는 상반기에 집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어쨌든 돈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역화폐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또 성남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단체장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화폐를 210조에서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최대 뭐 750조 정도를. 그래서 이런 것은 국민의힘 단체장들도 좋게 생각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부터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일반 접견이 가능해지면서 대통령실 참모진을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통령을 접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움직임이 좀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사실 접견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가 전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사실 의원들이 정치적인 동지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이를테면 권성동 의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 특검을 발의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과거 이제 어릴 적부터 있었던 이 친소 관계를 말씀하시고 또 눈물까지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내대표로서가 아니라 인간 권성동으로서 인간 윤석열을 만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희가 거기까지 정치적으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해석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지 마시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또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인간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되게 거칠고 투박한 이미지긴 하지만 사실 가족이라고 해봐야 이 사실 아픈 모친 한 분과 김건희 여사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도 조만간 들어갈 거니까 토린 내가 입양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마당에 사실 김건희 여사가 접견을 갈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없다라고 저는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네. 결과적으로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도 접견까지 가족 접견까지 금지하면서 이 비인도적인 조치를 하는 것 자체가 전 공감대가 없다라고 보고 또한 예. 현직 대통령이 명절을 구치소에서 홀로 보내는 이 상황 자체가 정말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은 정쟁화를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도의와 정치적인 이 정쟁은 좀 구분을 해야 된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럼 그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 있잖아요. 오늘도 예. 당장 나왔는데 메시지가 그 접견자에게 계속 그 전하는 메시지가 공개가 될 텐데 그럼 메시지는 그럼 그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예. 대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인가 아니면 그 어느 분야를 지칭해서 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인가? 그러니까 이게 뭐 대국민의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냈다라고 하기는 사실 굉장히 통상적인 내용이 전 담겨 있다라고 네,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 의료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것들은 사실 지난 추석에
여당을 중심으로 의료 대란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상당한 혼란을 또 야기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충분히 대응 역량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이게 또 그 국민적 불안감은 굉장히 또 비화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은 명절, 설 명절에 반복되진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의 마음이 있으셨다라고 예. 생각하고 두 번째가 대통령실이 이럴 때일수록 더 경건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움츠리지 하신 것 말라. 같은데 예. 사실 지금 연초가 되면 당연히 부처별 업무 보고가 또 있고요. 지금 기재부 총리가 권한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이 외교안보적인 사안들은 좀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무리 사고 상태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의 정책 조정 기능과 이 안보실 기능은 작동을 해야 되는 상태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이 민생, 국정 민생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통상적인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고 이것이 이제 예전부터 민주당이 어떤 국민들을 선동한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식의 사실 레토릭은 전 전혀 발견하기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아예 접견을 왔는데 사실 뭐 묵묵부답으로 아예 문전박대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예.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 뭐 국회의원이나 또 김건희 여사라든지 전 접견시켜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도적인 차원에서. 네. 그런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가면 안 되죠. 아무리 본인이 친하고 뭐 사적인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여당의 원내대표 아닙니까? 이 여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접견을 하면 물론 사람들은 이분들이 원래 친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하실 분도 있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국민의힘이 지금 비상계엄에 동조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상당한 시그널을 주는 거고 이게 과연 국민의힘이 나중에 혹여라도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대통령과 선긋기를 할 수 있을까 상당히 내로남불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제 구치소 정치 뭐 메시지를 내보내시는데 뭐 물론 대통령께서는 선의로 얘기를 하실 수가 있지만 이게 사람은 나는 A를 얘기했지만 듣는 사람은 B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면 나는 A를 말한 게 아니라 B를 말한 겁니다.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의료 체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예. 정말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런데 포고령 사고에서 전공이 처단한다 그랬어요. 이거 뭡니까? 이게 앞뒤가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사실 대통령께서 지금 안타까운 상황에 있지만 차라리 아무 말 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는 어떤 이런 구치소 정치를 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법정에서 본인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 잘 소명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민주당을 먼저 여쭤보면 아까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당내 화합이 지금 될 것인가? 왜냐하면 비명계에서 지적하는 비판의 용어가 좀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민주당도 예. 지금 문제로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이다 이런 네.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일극 체제라는 단어에서부터 저는 조금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거는 또 좋게 해석을 하면 압도적인 지지인 거거든요. 네. 뭐 이재명 대표가 당내 뭐 비상계엄 내린 것도 아니고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가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정치인이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이미 성남시장이라든지 경기도지사라든지 이런 정치의 일련적인 활동을 통해서 검증이 되신 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다양성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우리가 조기 대선을 만약에 치른다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를 뭐 경선 없이 뭐 추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공산당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부겸이든 김경수든 김동연이든 저는 경쟁력 있는 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고 앞으로 우리 민주당이 가야 될 방향, 경제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 또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또 경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 나와서 좋은 얘기 해주셔야 되고 이재명 대표도 조금 앞서 있는 입장에서 예. 이런 분들의 얘기를 좀 경청을 해야 된다. 다만 한 가지 이게 우리끼리의 경선이 서로에게 어떤 좋은 점을 찾아내고 또 단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빌미만 줄 수 있는 예. 그런 좀 모습은 좀 자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내 여러 목소리 그냥 받아들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내용은 조금 빗나가는 내용이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검증 시리즈 시작하겠다까지 말을 했어요. 지금 예. 그럼 민주당 당내 분위기는 어떻게 지금 평가하세요? 제가 먼저 좀 검증을 좀 해보자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뭐 민주당이 민주적으로 돌아간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소위 비명계 같은 경우에는 하위 10% 30%까지 구간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경선 기회조차 박탈을 해버리고 다른 목소리가 나올 여지 자체를 없애버린 게 이재명 대표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저희가 좀 명징하게 봐야 하는 부분인 건데 사실 지금도 당대표가 원래 대선 후보를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당규상. 이 당규까지 바꿔가면서 심판과 선수를 병행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이것을 실현시킨 것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 이상 어떤 일극 체제를 설명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이런 의구심이 좀 들고 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또 어제 예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것도 한편의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통합과 포용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사실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게 하고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게 하고 40%의 코어를 가지고도 정권 교체를 당한 최초의 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이 화합과 정말 거리가 머신 분이고 이재명 대표도 이런 식으로 다른 목소리 자체를 완벽하게 배제해버리고 지금도 이 비명계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니까 아예 그 개딸들을 뭐 동원을 하신 건지 어쩐 건지 알 수 없겠지만 예. 거의 집단 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통합과 화합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기괴하게 느껴졌고요. 그러니까 이 친명과 비명 사이의 이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 오늘 기사를 보니까 재밌는 헤드라인이 있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당보다 낮은 것은 물론이고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보다 더 낮다. 사실 이거는 저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극 체제인데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것은 이 국민들께서 저와 비슷한 관점으로 민주당을 평가를 하고 있다는 또 반증인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또 민주당이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한편 법원이 윤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를 배당하면서 본격 심리에 착수를 했습니다. 형사 합의 25부에 배당됐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피고인 사건을 모두 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중 심리가 가능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 같은 형사부에 배당이 됐다라는 것은 조금 더 조속하고 이게 동시에 좀 재판을 진행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이 그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리한 면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구속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인단 접견도 원활하지가 않고요. 그런데 이 같은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주 2회씩의 변론기를 이미 확정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두 번의 공판을 가야 되는데 형사재판까지 들어가면 3회 이상의 공판을 매주 진행을 해야 되고 또한 지금 민주당에서 이 구치소 내의 이 옥중 청문회까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강행을 해서라도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너무 빈도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된 법적인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요. 과연 이렇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졸속으로 이 과정을 집행을 하고 대통령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이 도출됐을 때 과연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거냐? 저는 이 지점에서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부가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으로 형사재판을 진행 중일 경우에는 이 헌법재판의 탄핵 심판은 중단할 수가 있다라고 또 규정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중앙지법에서 이 연장을 불허했다라는 것 자체가 수사가 종결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증거 인멸의 여지도 사라졌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보석이 됐건 헌법재판소 심리의 중단이 됐건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절차상의 완결성을 갖추는 것이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에 상당히 불리하다라는 입장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참 정치가 재밌어요. 이 부메랑인 거예요. 이재명 대표한테 과거 총선 때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비난하고 지적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피의자니까 범죄자니까 대통령께서 만나주시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총선 때도 이재명 대표 야당의 대표니까 선거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재판대 쪽을 연기 신청도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그러니까 왜 죄를 지었냐고. 막 그렇게 공격하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국민들이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는 저는 얼마든지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방어권 행사 못하고 변호사들 원활하게 못 만난다고 하는데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하고서도 이 사람은 가둬놔야 되는 게 더 이익이 된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의 많은 어떤 피고인들, 피의자들이 다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헌법 11조에 명기된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그 원칙이 이재명 대표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바로잡을 부분이 있는 예. 것이 사실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으로 오히려 수혜를 봤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633 원칙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재판을 2년 2개월이나 한 전 전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고작 15글자로 피의자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일축을 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는데 반대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공적 지위를 생각했을 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민주당 전체를 이재명 대표 개인을 로펌처럼 활용을 하면서 자신의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까지 탄핵을 시키면서 정말 이거는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 거의 정치적인 이거는 전 남해행을 저지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비상계엄이 있은 지 이제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거의 종결이 됐고 일주일에 3회 이상의 재판과 청문회까지 공청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법 앞에 평등이라고 사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갖는 거고 심지어는 대법관 회의에서도 과연 우리 법원이 정말 공정하게 재판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성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오죽하면 나왔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권 배당까지 중단을 시키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심판을 앞당기려고 전 법원이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실천됐을 때야 비로소 법 앞의 평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반론하셨으니까, 예. 그 팩트는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대변인께서 633의 원칙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만 안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2022년 9월에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됐어요. 같은 해에 같이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재명 대표처럼 아직도 결과가 안 나온 게 28건 됩니다. 이재명 대표보다 2년 먼저 기소가 됐는데 아직 공직선거법 결과가 안 나온 것은요. 23건이나 됩니다. 이재명 대표보다 4년이나 먼저 기소가 됐는데 아직도 공직선거법 결과가 안 나온 게 4건이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만 633의 원칙이 안 정해진 적용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물론 케이스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50건이 넘는다는 것을 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 이런 공격이 하도 많이 와서 이렇게 자료를 찾으셨나 봐요.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탄핵 심판대로 형사 재판 2개 투트랙으로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까 헌재 그 법도 말씀하셨는데 탄핵 심판 중지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석을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가능성은 되게 열려 있다고 보는데 그게 과연 받아들여지느냐가 문제네요. 어떻게 예측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저희가 지금 헌법재판소도 여러 편향성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너무 법을 기능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결국에 이 제도권의 인식과 이 국민,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국민들의 인식이 유리가 됐을 때 전 이 법은 무력화되고 시스템 망가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이 명문화된 규정이 있지만 누구도 그 법을 신뢰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법의 이념 중에 하나인 국민적인 공감대, 즉 한목적성이라는 개념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지나치게 속도에만 좀 매몰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론을 분열시켜서는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이 헌법재판소에서 재량권을 주장을 하면서 내란죄를 일방적으로 배제를 시켜버리고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이미 답을 정해져 있다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줬을 때 과연 이 국민들의 감정선이 이런 헌법재판소의 그런 절차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가 결론 내렸을 때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예. 그러니까 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하는 이런 크나큰 재판을 하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판결을 한다라고 하면 예. 오히려 이런 것들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게 국헌문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차를 오히려 더 정치하게 사안이 크면 클수록 더 정확하게 맞춰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런 좀 약간 법의 이념을 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전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방어권 측면이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이 결론이 나왔을 때 이 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런 안정장치들을 마련하는 노력이 법원 자체적으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 심판 정지, 보석 청구 받아들일까요? 저는 법원에서 기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법적으로 해석을 좀 해드리면 이 구속 적부심이나 이 보석이나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는 경우는 변동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변동 사항이라는 거는 구속되기 전과 구속된 후에 특이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기꾼이 본인의 사기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본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구속 전에는 변제를 하지 않았어도 구속된 다음에 변제를 다 하고 나면 재판부에다가 제가 경제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제가 이러이러한 피해를 다 변제를 해서 피해자가 없어졌으니까 저를 좀 선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구속 적부심과 보석의 법적 절차인데 예.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적부심이든 보석이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법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기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네, 이런 상황에서 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좀 어떤 점을 지적하고 있는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헌법재판관들 뭐 개개인의 성향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를테면은 저희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개인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SNS를 거의 1,300여 건이나 작성을 했는데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그 소위 유엔군을 점령군으로 사실 취급을 하면서 북한의 북침이란 논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다이빙벨 같은 소위 세월호 음모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거나 저 이제 이회수 뭐 그런 작가라든가 김재동 이런 사람들을 선생님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누가 봐도 정파성이 있는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김어준 씨를 또 팔로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약간 전 성향을 떠나서 이런 처신 자체가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문영배 재판관의 판결을 저희가 오로지 객관적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보란 듯이 고작 이틀 일한 이진숙 이 방통위원장을 파면 결정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너무 늦게 판결해서 미안하다라고 유감 표명까지 하셔놓고 이거는 사실 뭐 거의 화전양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이유 자체도 2인 체제가 문제이기 때문에 파면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식이라면 야당이 2인 체제를 고수하고 목리를 부렸을 때 헌법재판소에서는 방통위원장이 무기한 마비돼도 문제가 없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타기관에 대해서 이게 적대적인 판단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한 달 만에 지금 결론을 내려고 2월 3일 다음 주 월요일이면 결론 날 겁니다.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또 재판을 하잖아요. 근데 또 오늘 재밌었던 게 그 권한대행 그 사무실에 오늘 마은혁 이 재판관 관련해서 자료를 오늘 요청을 했습니다. 급하게 좀 달라. 3일 전에. 그러니까 이미 심리를 하지도 않고 판결 기일은 정해놓고 답을 정해놓고 재판을 한다라는 이런 의혹을 피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동생이 탄핵 시위를 또 주도를 하고 남편도 탄핵 집회 나가서 영상이 나오고 또 그 동생이 그 또 윤미향 그 전 의원의 정의연의 이사로 있었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민들이 이 헌법재판소가 정말 공정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해명하는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전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 심판의 본질이 뭐냐라고 되물으면서 사실상 문제가 없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헌법재판소가 지나치게 고압적이고 권위적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해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량이다. 헌법재판소니까 따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그 무엇가 되더라도 삼권 분립의 원칙 아래 견제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견제 원리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됐을 때 헌법재판소의 그 헌법 정신을 수호해야 한다는 본질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건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저는 국민의힘의 국정원 버금가는 정보력에 정말 감탄을 제가 면치 않을 수가 없네요. 언제 경제를 챙기려는 건지. 저는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거 강원랜드와 관련해서 본인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판사님이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에요. 근데 이분한테 본인에게 무죄를 주니까 경의를 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너무 앞뒤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로 뭐 잘못됐다 이렇게 흠집을 내는데 저는 헌법재판관의 소신과 양심을 믿어야지 계속해서 뭐 자질구레한 가지고 계속해서 지적을 하시면 정말 우리 사회에서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이 어떤 존경심이 무너지면 우리는 나중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론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면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거기에 일부분 동의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타깝냐면 좀 그런 얘기를 하실 거면 처음에 이 헌법재판 들어갈 때 그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하셨잖아요. 그럼 그때 같이 하셨어야죠. 이거 해가지고 안 되니까 또 꺼내고 이거 꺼내도 안 되니까 또 꺼내고 이거는 옳지 않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런 공격을 통해서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과를 내린다고 하면 이때 불복을 하려고 우리 소위 말하는 빌드업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정말 우리 헌법재판소에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소신과 양심을 좀 믿고 좀 맡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의 소신과 양심이 무너진 계기가 이 민주당 탄핵소추 의원들과 어떤 내통을 했다. 그러니까 권유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내란죄를 배제한 전 이 사건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라고 하면 저희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흠집을 내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차 자체가 지나치게 간소화되어 있고 헌법재판소 편의대로 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만 심리해도 충분히 탄핵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 답을 정해놓고 재판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변론 기일도 다 확정을 시켜놓고 무리하게 추진을 하고 이르면 2월 말에는 결론 내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서술인가? 이제 이 지점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예. 기피 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미선 재판관을 또 기피 신청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재판관의 가족과 남편과 동생이 탄핵 시위를 주도를 하는데 이것도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고 한다라면 저희가 문영배 재판관 1,300여 개 SNS 가져다가 보여드리면 객관적인 증거가 맞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객관적이고 아니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라는 걸로 읽힙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반론 듣고 마칠까요? 네. 예. 그 헌법 재판관들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을 할 수가 있죠? 저는 정치권에서 자주 그런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을 할 수가 있죠?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공감의 객관적인 근거는 뭐예요? 5천만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절반 이상 나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들이 선동과 선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고 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거 가지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에서 일괄 지정하니까 잘했다고 박수 쳤잖아요. 이게 뭐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제는 좀 헌법재판소 좀 내버려 두셔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